왔습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기억나세요? 조두순, 요새 조두순 나올까봐 다 겁내죠. 그죠? 또 있어. 응? 김길태. 부산에서 왜 중학생 그 철거하는 그 동네에 끌고 가가지고 성폭력하고 죽인 사건이 있었죠. 또 있었어요. 김수철 사건이라고 서울에서 왜 학교에 들어가갖고 애 데리고 나와갖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또 나주에서 자는 애를 데리고 가서 성폭력하고 다리 밑에 놔뒀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폭력이라는 것이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애가 학교 가 있으면 좀 안심하고, 그죠? 집에서 내 옆에 있으면 좀 안심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자는데도 데리고 나가고, 학교에 가서 애를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성폭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폭력 피해자나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나 아니면 그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 상담소 이런 사람들만이 주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좀 그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전 국민이 감시 체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폭력이 사라지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2년 이제 성폭력 관련 법이 바뀌면서 이 개념이 이제 성폭력 관련 법에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전 국민 교육시켜라.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 국민이 감시의 눈을 뜨고 있을 수 있게 전 국민에게 교육을 해라. 그런 이제 생각이 그 법에 들어가서 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꼭 내 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감시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성폭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을까? 예, 더 우리 사회의 환경이 더더욱 개인화라고 하는 건 다 자기 개인만 열심히 살아가면서 옆을 안 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개인화하고 또 정보화해서 그 SNS에 그런 그걸 뭐죠? 신상 정보가 돌아다니는 거 보면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고 놀라기만 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사회 변화 때문에 성폭력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드는 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성폭력이 줄어들기 힘들 것이다. 근데 성폭력은 어떤 일정한 연령대에서만 당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폭력 피해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4살짜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중에 나이가 많았던 사람은 70, 80된 할머니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게 성욕의 문제이고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성욕이 통해서 나는 문제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저렇게 퍼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피해자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에 모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피해자가 많은 연령대는 언제이냐? 13세 이하의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발적이고 성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다. 피해자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 그런데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피해자의 나이가 퍼져 있고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말해주는 바가 뭐냐면 성폭력은 어머 아이고 잘못됐다. 이거 빨간 게 안 되는 거예요? 성폭력은 힘의 차이로 일어나 권력의 차이로 일어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힘의 차이라는 것은 단지 나이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성별이 다른 것, 나이가 다른 것, 그죠? 또 물리적으로 힘이 센가 아닌가. 아주 건장한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힘이라는 것이 단지 물리적인 힘의 차이뿐만 아니라 나이, 지위, 성별 이 모든 것이 힘의 차이를 일으킬 때 일어나는 범죄가 성폭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뭐죠? 시키려고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시키겠네. 예, 우리가 모든 행동을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처럼 성적인 결정도 내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 거예요.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성적인 결정도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폭력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내가 해야 할 결정을 성폭력 가해자가 하는 거잖아요. 성적인 행동을 강제로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것은 나의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나의 권리 하나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우리 형법에서는 우리는 성폭력이라는 걸 따로 법에서 정의를 해놓지 않고 있고요. 강간이라는 조항에서 성폭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강간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력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이 인정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그건 다 성폭력으로 봐야 돼. 폭력이 뭐 없다 하더라도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성폭력으로 봐야 돼 라고 주장하면서 동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폭력을 정해야 된다고 지금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형법에 문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제로 침해하는 것을 꼭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폭력 중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그 아이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야 아저씨 집에 가서 재밌는 놀이 할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걔가 예? 그리고 신나게 따라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아이가 제대로 알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어떤 성적 행동도 동의를 받았건 안 받았건 어떤 성적 행동도 범죄이다라고 의제강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다행히 올해 이 13세가 16세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걔가 대답을 좋다고 했든 싫다고 했든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행한 성적인 모든 행동은 범죄다라는 걸 이제 그것도 막
그 여성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주장해갖고 올해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올렸죠. 그래서 조금씩 법이 변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저 폭행과 협박이 있다라는 것. 이게 지금 그 한국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차이는 다 알고 계시죠? 성폭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셔요? 아시죠? 잠깐 얘기를 해보실까요? 성폭력은 뭐고, 성추행은 뭐고, 성희롱은 뭐고. 마이크 갖다 줄까요? 예, 성폭력은 제가 보기에는 좀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안에 성폭행, 아까 우리가 강간이라고 얘기했던 걸 다른 말로 하면 성폭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폭행과 성추행은 형법에서 다루고 있고요.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입법 이런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서 그럴까요? 예, 성폭행과 성추행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강간, 그러니까 성폭행은 강간이고요. 성추행은 강간을 제외한 모든 접촉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폭행과 성추행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여성들 이런 경험 굉장히 많거든요. 길거리 가다가 누가 내 가슴을 탁 만지고 지나가서 중학생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거든요. 이거 뭐죠? 제가 설명했을 때 성추행, 그래요. 성추행인데 이 피해자가 직장에 갔어. 근데 자기 바로 위에 상관이 자기 가슴을 만졌어. 이건 뭐죠? 예,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인데 근데 이 피해자가 어느 쪽에서 더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직장에서 일어난 게 똑같은 행동이라도 예.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응? 그래서 성희롱법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 중학생들이 가슴을 치고 지나간 건요, 걔네들 잡았다 하더라도 뭐 심각하게 처벌을 하지 못해요. 그 강간은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걸 경찰이나 누구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야, 이놈 자식들 그냥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난다 이러고 돌려보내죠. 그런데 직장에서 일어난 건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에서는 이것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희롱 관련법에다가는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는 가볍다고 치는 거, 뭐 어깨에 손을 올렸다, 뒤에서 뭐 살짝 껴안았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처벌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희롱은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좀 더 심한 그 결과를 낳는다고 보는 거지요. 이것처럼 성희롱은 일어나는 장소가 달라요. 조직이나 직장, 단체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걸 성희롱이라고 하고, 또 뭐가 다르냐? 그 일어난 행위의 경중을 따지는 데 있어서 이쪽을 좀 더 강력하게 본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행위까지 포함한다라고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희롱은 성추행과 성폭행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예. 자, 근데 이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 차고 또 가서 성폭력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뉴스에 간간히 보잖아요. 전자발찌를 찼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그것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차고 또다시 가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걸 보면 그 통계적으로도 재범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몰래카메라나 뭐 그런 범죄에서 보듯이 이게 인터넷으로 이런 정보가 훨씬 많이 돌아다니면서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고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니까 피해자의 연령도 함께 낮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2018년에 그 성폭력 범죄 건수가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3만 45명이라고 써 있죠. 근데 우리나라 그 신고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몇 사람이나 신고할 것 같아요? 통계가 들쑥날쑥하긴 하는데 보통 10%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한 게 3만 건이면 실제로 일어난 건요? 1년에 30만 건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도 저게 신고한 건만 2018년에 5,925건. 작년에 이제 그 불법 촬영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82.9%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폭력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욕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는 아니다. 그러면 그 개인들이 김길태나 또는 조두순이나 김수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사이코패스고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사람들도 흉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흉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한다면 살인사건처럼 저렇게 많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죠? 1년에 몇천 건 살인사건이 몇천 건 일어나듯이 몇천 건 일어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1년에 3만 건이 신고되고 우리가 추산하건대 30만 건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개인이 극단적으로 흉악한 사람들이어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방조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 사회가.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왜곡된 성인식. 성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 여자들이 성폭력을 하려고 할 때 안 돼요 하는 건 안 돼요, 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그죠? 내가 이 성폭력을 할 때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상대방 여성도 아마 기분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두 번째는 성차별적인 문화. 성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권력의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쟤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애. 쟤는 함부로 다루어도 돼. 왜냐하면 나보다 아랫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 또는 힘의 차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이를 차별로 만들고
그런 성의식, 성문화 이런 것들이 성폭력을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것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가 모르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다가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O? X? O? 애매해요?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탔다.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까? X. 세모? 그렇구나. 저희가 캠페인을 나가도 제일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여자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아? 응? 피해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아? 자, 그런데 내가 돈을 한 100만 원쯤 갖고 100만 원 너무 작나? 많죠? 100만 원을 이렇게 지갑에 조금 보이게 갖고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가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잘못이기도 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그죠?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옷을 입었든 일반적인 사람은 성폭력을 안 해요. 그죠? 네.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만 그 짓을 해요. 네. 그 얘기는 뭡니까? 피해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범죄는 가해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적인 문제하고 걸려 있다 보니까 자꾸 그래도 피해자한테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아? 그래갖고요, 우리가 그때 어떤 여자 중학교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러 갔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발목 양말을 못 신게 한대. 왜? 한참 유행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접어서 신었지 그때 당시는 이렇게 발목까지만 오는 양말 그거 한참 유행해서 애들 다 그거 신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그걸 못 신게 한대. 왜? 남자들이 보면 복숭아뼈를 보면 자극을 받는데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들은 거기서 자극을 받으십니까? 했더니 자기네가 아니고 옆 학교 남학생들이 자극을 받을 거래. 왕성한 성욕이 있을 남학생들이. 그죠? 이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우리가 이제 제목을 붙이면 그걸 성폭력 유발론이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생각이 더 나아가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 아무리 조심해도요. 그리고요,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성폭력 당시에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뭐냐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운이 쪽 빠지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게 나의 경험이다. 그런 사람 보고 너 왜 저항하지 않았니? 이거는 2차 가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무리 조심해도 성폭력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가해자가 있다면 성폭력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도 왜 소리 안 질렀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거 역시 노출이 심한 옷차림인데 이것도 피해자 유발론이죠. 그죠? 피해자가 유발하는 범죄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의지를 갖고 저지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좀 피해자에 대한 오해 또는 편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의 성문화가 뭐냐면 신문에 낼 때 저렇게 내요. 몹쓸 짓을 한 의부다들. 도 넘은 폭력. 도 안 넘은 폭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태까지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굉장히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허용해주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폭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토양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걸 깨부셔야 합니다. 심각한 후유증을 낳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성폭력을 당하고 20년을 살다가 가서 가해자를 죽인 사건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뜻이지만 적절한 도움이 주어진다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그 일어나기 하루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그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이게 크면 자라면 잊혀지겠지,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둘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건 당시에 아이도 또 나도, 엄마도 상처받거든요. 트라우마 굉장히 심하게 받기 때문에 나도 도움을 받아서 좀 그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성폭력,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죠. 나를 만지고 내가 자기를 만지게 만드는 가해자가 만들었는데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요. 그때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제가 영화 보러를 못 가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유를 모르지만 나는 영화 보러를 못 가는 거야.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오히려 그게 자꾸 떠오르고 이런 그 아픔을 겪는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도와야 한다. 이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아동 청소년 이제 여기 13세가 다 16세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 노출이 굉장히 심하고 피해자 평균 연령이 2010년까지 12.8세였는데요. 지금은 아마 더 내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많이 들으셨죠? 성폭력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다. 가까운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루밍을 통해서, 그루밍 들어보셨죠? 그루밍은 고양이가 털을 고르는 그것을 빗대서 하는 말인데, 그 친분이 있는 관계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오늘은 가서 사탕 주고 내일은 너 어제 아저씨 봤지? 오늘은 우리 집에 뭐 있는데 보러 갈래?
이렇게 하는 이게 그루밍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과정을 통해서도 아이들을 성폭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나는 시간은 9시라, 그러니까 그 밤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한 10시 이후에 밤에, 새벽에 그렇게 성폭력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아동 성폭력 발생 시간은 언제냐면 오후라는 거죠. 나는 집에 왔는데 엄마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을 시간. 그 시간이 제일 취약한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향해야 할 곳도 그 시간대가 많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상담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치유를 하려면 성폭력 피해자가 치유를 하려면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게 확실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 피해자들이 내 잘못이라는 그 프레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 학원에서 만난 좋아하는 오빠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아이가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같이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그 오빠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은 이미 너무 내 잘못이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갇혀 있어요. 엄마가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피해자는 이미 너무 이 내 잘못이다라는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치유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야 라는 걸 확실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제 잘못이야 라는 걸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뭐가 제일 확실하냐면 법으로 처벌받으면 제일 확실해져요. 조두순 같은 경우에 처벌을 받으면 그 피해자 나영이라고 그때 이름이 알려졌었죠. 그 피해자 나영이가 내 잘못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지만 내 잘못은 아니구나 라면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고하고 재판을 받도록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재판을 가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또 피해자가 이걸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어요 하면 또 그때는 또 좀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주로 사법체계는 범죄자, 가해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가해자의 진술을 받고 피해자 진술은 한두 번 정도만 받고 가해자의 진술을 받고 가해자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의 원고는 검사거든요. 우리 사법체계가 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검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가서 피해자 진술하는 거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잘못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사건이. 그래서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거. 피해자가 진술할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법에서 자꾸 생각해내서 이 두 번째는 저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더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이걸 찾아서 이렇게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진술할 때 누가 도울 수 있게 하고, 피해자가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의료 지원이 있죠. 의료 지원은 성폭력으로 인해서 갖게 된 그 질병 또는 상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소에서 하는 의료 지원은 병원에 같이 가지고 이런 것들이겠지만, 국가가 치안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보상으로. 그래서 그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성폭력 때문에 치료받은 것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상담소를 통해서. 그래서 피해자 치료비 지원 요청을 하면 국가에서 그걸 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팁들을 좀 알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막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돈도 다 내가 써야 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예. 진주에는 성폭력 상담소 하나 있고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다. 경상대 병원 안에. 그래서 이 두 곳 중에 한 군데에 도움을 청하면 이런 지원들이 설명되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찌해야 될까? 엄마가 너무 더 흥분하면요, 아이는 정말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내가 저질렀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 위축이 되고, 아니면 엄마가 원하는 답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신이 없더라도 좀 정신을 찾아가지고 차분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대부분, 글쎄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하면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판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하는 말을 믿어주셔야 돼요. 그랬구나 라고 믿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잘못하면, 그래, 내가 밤중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2차 가해, 이런 것들을 하게 됐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 탓이에요. 내가 그때 얘 옆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어디에 갔었을까?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이것도 하시면 안 돼요. 내 탓이에요 하면 아이는 내 탓 곱하기 2, 3,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가해자의 잘못이다. 이건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경찰서에 가서 아이가 진술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도 안 좋습니다. 자꾸 물으면요, 엄마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묻는가를 아이가 캐치해갖고 그 부분을 더 엄마가 듣기 좋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경찰서에서는 진술 오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술 오염이 되지 않게 딱 한두 번 정도 물어보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건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 뭐 많이 들으셔서 알죠? 팬티는
그대로 빨지 말고 그대로 놓고 몸도 씻지 말고. 예. 근데 비닐백에 넣지 말고 종이백에 넣고, 그죠? 이런 것들은 많이 들으셨죠? 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 마시는 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바로 병원으로 가시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2차 가해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도 있어요. 응? 우리가 늘 피해자 얘기만 하는데 내 아이가 가해를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공주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항공주에 보면 그 피해자가 학교에 다니는데 가해자의 부모가 학교에 쫓아오는 부모 여럿이서 쫓아와가지고 네가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 이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태도가 옳을까요? 당연히 옳지 않겠죠. 왜 그 성대 사건, 성대에 입학한 아이가 고등학교 때 대전에서 학교에서 1등 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16명인가가 중학교 3학년짜리 지체장애인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성폭력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장소에 모여서 5명, 6명이 그 윤관을 했는데 요새 윤관은 또 달라져가지고요. 내가 얘하고 얘 전화번호나 그걸 알려줘가지고 또다시 다른 아이가 그렇게 하게 하고 16명인가가 그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재판이 너무 우습게 진행되는 게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야. 학교에서 막 1등하고 이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인생이 창창하기 때문에 얘는 중3인데 정신지체가 3급이야. 그러니까 얘는 또 부모도 빵빵해. 얘는 부모도, 그죠?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하려고 소년법원에 갔다가 가정법원에 갔다가 본법원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처벌도 굉장히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처벌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게 막 그 엄마들이 힘쓴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잘 가서 잘 살면 좋겠다. 그 엄마의 마음이겠죠. 그랬는데 그중 하나이가 성균관대에 그 학교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걔 이제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걔는 그 학교에서 쫓겨났거든요. 가해자 부모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얘가 이 시기만 지나면 앞으로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이 사건을 무마해서 얘한테 앞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엄마로서 생각하면 아주 나쁜 생각은 아니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의 잘못을 무마하고 지나갔을 경우에 아이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그 범죄에 대한 인식,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명확하게 끊어주지 않으면, 그죠? 명확하게 끊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아이의 인생에 저는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가해자 부모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근데 이 가해자는 사실 우리가 내 딸이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게 세상에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또 견디게 되는데 내 아들이 가해를 했다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훨씬 어려워요.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내 그 피해자에 대한 뭐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은 떠나서라도 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이 시기에 이 범죄의 고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끊어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2차적 성폭력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런 그 생각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나 성문화나 이런 걸 깨나가는 게 필요하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녀하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자녀하고는 저는 이 대답밖에 할 수 없어서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 이게 제일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자녀하고는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와도 내가 내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고 얘기할 때 주로 어떤 쪽으로 얘기하면 좋으냐? 자, 좋은 느낌이 어떤 거야? 싫은 느낌이 어떤 거야? 비밀을, 나쁜 비밀은 부모한테 얘기해야 돼.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나쁜 비밀을 네가 갖게 됐다면 그거는 부모한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요런 것들 자녀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고 내가 같이 다니면서 어디가 안전한가. 그래서 안전한 길로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면 저희도 처음에는요 아이들한테 가서 싫어요, 안 돼요 그 교육을 시켰어요. 내 몸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싫은 행동은 싫다고 분명히 밝혀라.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여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 성폭력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뒤돌아보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주 사건에서 그 아이가 그 자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거기서 안 돼요, 싫어요 했으면 그 아이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그죠? 우리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 돼요, 싫어요 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성폭력 문제를 가지고 안 돼요, 싫어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마저도 아이한테 돌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아이들의 성폭력 책임은 우리라는 거죠. 어른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안 돼요, 싫어요 보다는 안 돼요, 싫어요라고 말을 할 때에도 야, 옆에 너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얘기해라. 그렇게. 가게 앞에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면 안 돼요, 싫어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없는 데서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데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하는 대로 당해야지 차라리 목숨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싫어요가 아주 뭐 나빴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니까 아이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나에게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과 다른 아이들도 같이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눈, 이걸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한다고 했는데 빨리 못해서
4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볼까요? 예, 4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거리의 눈이라고 돼 있죠. 예.